이무영 작가의 우심입니다. 이 작품은 다른 근대 소설 작품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주인공부터가 달라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동물입니다. 제목을 보면 아시겠죠? 우심, 소의 마음입니다. 우직한 소의 눈을 통해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대해 미리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건 감상하시는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할 즐거운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무영의 단편소설 우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심, 이무영. 예, 엄마. 오늘 소죽엔 콩깍지나 좀 넣고 끓여라. 하고 주워온 벼이삭을 고르고 있던 오구랑이 할머니가 여물깍지 광 앞으로 삼태기를 가지고 가는 며느리를 보고 광목 짜게는 소리를 친다. 나는 구유에 괴었던 턱을 번쩍 들면서 내가 잘못 듣지는 않았는가 하고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그러고는 나 자신의 귀가 거짓말한 것이 아닌 것을 다지고는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밀집 위에 내 굽을 꿇으면서 중얼거리었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신세가. 죽에다 깍지나 콩을 넣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인제 이 집도 또 다 산 모양이로구나. 나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나는 이러한 향응에 여러 번 속아왔다. 3년 전이다. 안골 김선달네 집에 있을 때 담배 대궁처럼 빼빼 말라빠진 선달이 머슴 돌쇠를 보고 콩 좀 듬뿍 놔주라는 소리를 듣고 외양간 속에서 엉덩춤을 추었던 것이다. 콩이 섞여서 뚜걱뚜걱 하기는 했지만은 나는 콧노래를 불러가며 구유 밑바닥이 드러나도록 싹싹 핥았었다. 이쿠, 인제 이놈의 영감탱이가 복을 받으려나 보다 하고 나는 번듯이 드러누워서 양을 새기며 그야말로 소웃음을 웃었다. 그득히 긁어 넣었던 콩알을 꺼내어 되씹는 맛이란 반할만 하였다. 나는 그 콩짜개를 이튿날 아침까지 참참히 꺼내어 되새겼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1년에 한 번 저희 집에 다니러 갈 때나 떨치고 나오는 광목 홀단 두루막을 돌쇠가 걸들이고 나왔다. 그것을 본 나는 벌써 저 아버지 제사가 또 돌아왔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랬더니 제사 지내러 가는 줄만 알았던 돌쇠는 두루막 자락을 지푸라기로 붙들어 매고는 구유 앞으로 와서 내 고삐를 끌으며 이러 이 소 하고 낄낄 입천장을 찬다. 구렛나루 볕단도 다 날랐고 매였던 품도 다 벗었는데 또 어디를 끌고 가려는 겐가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옳거니 달래로 물을 사러 가는구나 했다. 나는 작년에도 이맘때 돌쇠가 지금 입은 두루막을 떨치고 나와서 나를 끌고 달래로 물을 실러 갔던 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정신도 없지 하고는 나 자신을 나무랐다. 이러 이 소 낄낄. 돌쇠는 또 한 번 입천장을 찼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사람처럼 아둔한 것이 없거니 하였다. 이러 이 소 하는 말은 소야 일어나거라 하는 말일 건데 일어나서 걷는데도 이러 이 소 하는 것이 우스웠던 것이다. 어디 가나? 장에 갑니다. 이 바쁜데 장엔 무엇하러? 자네는 타작이 다 끝났나? 웬걸요? 앞들 단맞이기만 그저께 해치웠지요. 나는 생전 처음으로 양철집이 번지르르한 읍내 구경을 했다. 쇠장터 거리를 빠지다가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한 손에 그릇을 10여 개나 목판에 받치어 타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사람이란 하고 탐복하다가 돌쇠한테 엉덩이를 철썩 얻어맞았다. 이리하여 85원이니 9원이니 하고 웬 중절모자와 악다구니를 한 끝에 나는 돌쇠의 손에서 중절모자한테로 넘어갔던 것이다. 참, 소 좋다. 중절모자가 대문 앞을 들어서려니까 쥐뿔도 모름직한 친구들이 둘러서서 가장 시험이나 하는 듯이 나의 걸음새를 보고 엉덩이도 쥐어박아 본다. 이것이 내가 철난 후로 처음 팔려간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나는 3번째 이 집으로 넘어온 것이다. 2번째 넘어올 때는 그야말로 상팔자였다. 사흘 동안이나 팔이나 쫓고 누워서 콩죽만 먹었던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때 생각을 한 것이다. 사실 나는 이전에 박첨지네 논을 갈러 갔을 때 박첨지가 이쿠, 너도 도수장이 멀잖았구나 하던 소리를 듣지만 않았던들 콩깍지 주라는 소리가 반가웠을 것이었다. 이 집, 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는 덕칠네 집으로 온 후로는 일만 호되게 고되고 먹는 것 한 가지 변변치 못했다. 여름 한철이면 논둑으로 돌아다니며 풀이나 흠신 뜯어다가 이러니 저러니 주인 탓을 할 것도 못 되지만은 불빛이 노래진 후로는 여물 한 줌 가지고도 발발 떠는 덕칠이었다. 작년 봄에 나는 이 집 주인한테 음성장에서 팔려왔다. 처음 와서는 하도 주인이 노랑 방퉁이 짓을 해서 얄밉기도 하고 사실 이 집에서 주는 것만 먹고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재간도 없어서 하루는 단식을 하고 죽을 먹지 않았다. 2끼나 내가 때를 거르는 것을 보더니 덕질이는 얼굴이 노랗게 질려가지고 소침장이 예천이를 불러댄다, 기름을 먹인다, 법석이 났다. 그래도 오는 날부터 여물깍지만 들이대는데 배알이 나서 날 잡아잡슈 하고 누웠으려니까 밤이 이슥해서 덕칠이가 나왔다. 성냥불로 구유 속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더니 눈이 획 돌아가는지 법석을 하며 콩을 얻어온다. 또 예천이를 부른다. 야단이다. 그래서 나는 걸쭉한 죽을 받았다. 콩내가 구수하게 치미는 것을 내려다보면서도 나는 버티었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또 한 차례 예천이한테 생침을 맞았다. 덕칠이와 온 집안 식구가 모두 구유 앞에 둘러서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니 딱하기도 했지만은 그보다도 턱없이 멀쩡한 것이 생침을 자꾸 맞을 턱도 없어서 흉물을 떨며 간신히 일어났다. 이놈의 소야, 누구를 죽이려고 이러느냐? 너 하나에 집이고 밭이고 다 들어간 것은 모르고 내가 우리 식구를 모두 굶겨 죽이려는 셈이냐? 덕칠이가 구유 멜빵을 잡고는 한탄을 하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나는 그제서야 덕칠이가 어떻게 나를 사온 것을 알았다. 밭 하루가리로서는 9식구가 연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팔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를 포목 좀 보는 중국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나를 산 것을 안 것이다. 이 처참한 정경을 알고 그의 눈물을 보니 사실 꾀병 알을 덧 정도 없어졌다. 내 마음이 악독지 못한 탓이었지만은 나는 가슴까지 쓰렸다. 사실 내가 보기에도 밭 반나절 가리로는 9식구가 연명해 갈 도리가 없었다. 방죽골 김참봉네 논을 너마지기 얻어붙인다고는 한다지만은 도지 물기에도 바쁜 눈치였다. 9식구의 이마를 쥐어 짠대야 노랑물 한 방울 나올 데 없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인가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런 중에도 덕칠이는 벌써 환갑이 가까웠다. 마나님은 쇠꼬리처럼 마른 데다가 해수병이 있어서 찬바람만 나도 콜록거린다. 개량한 것이 언제 쓰러질지도 기약할 수 없는 자기 말맞다나 공동묘지 어귀에서 사는 위인이었고 덕칠 영감만 해도 강단이 있어서 버티기는 하나마 나이란 무서운 것이다. 맏아들 장성이는 수수대처럼 키 많은 멀거치만은 늘 휘청휘청하였다.
껑충하니 밤에 걸어갈 때면 흡사히 장대가 걸어가는 것 같고 싱거운 소리만 툭툭 던지는 것이 맺힌 데가 없는 위인이다. 자식이 왜 저리 시원치 않을까? 덕칠 영감은 아들이 걸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혼자서 탄식하였다. 맏아들이 그런 대신 둘째는 실했다. 누구를 닮았는지 토막을 쳐놓은 듯이 다부지게 생기었다. 기운 꼴도 썩고 몸 다루는 것이 날쌔기도 하였다. 사실 덕칠네 집안은 이 둘째 아들 만성이가 버티어나가는 셈이다. 그렇건만은 안달뱅이 덕칠 영감은 늘 그를 못마땅히 한다. 내 저렇게 소같이 먹은 자식은 높은 밥 한 그릇쯤은 눈 끔뻑할 새 먹어치우는 만성이다. 끝으로 14살 난 막내동이 이쁜이가 있다. 이쁜이는 이름대로 예쁘장하게 생긴 참한 색시다. 그렇지만은 이쁜이도 이 집의 전통처럼 되어 있는 개량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도 대가지처럼 말라 배틀어졌다. 이런 데다가 아귀같이 먹기만 한다는 장성의 어린 새끼가 둘에 기골이 장대한 장성이 댁, 지난 봄에 만성의 처로 얻어온 민며느리, 나를 보태면 10식구나 되는 큰 집안이다. 야속하게도 먹을 것이 없으면서 아귀같이 먹어야 할 그들이었다. 억적같이 일을 해도 야속스럽게도 생기는 것이 없는 그들이었다. 이러한 집안에 태어난 것을 장성의 어린 것들이 탄식하듯이 고르고 고른다는 것이 하루에 죽 3끼도 못 끓이는 대로 팔려온 것이 나로서는 그지없이 한이 되었다. 그리하여 어떤 때는 멍에를 맨 채 무심한 강산을 우러러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오히려 나는 참았다. 아니, 내 한 몸으로 이만한 식구를 벌어먹인다는 자부심에 나는 되레 이런 집으로 팔려온 것을 다행히 여긴 적까지 있었다. 그렇기에 여물만 멀겋게 끓인 것을 먹고 온종일 끓어보지도 못한 마차를 끌면서도 군소리 한번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태산 같은 짐을 싣고 모도원 고개를 넘어갈 때에는 눈동자가 튀어나올 것 같았다. 입에 풀칠하기에 눈이 뒤집힌 만성이는 발을 콩콩 굴러가며 매체를 울렸다. 그렇지 않아도 큰 눈을 보면 쇠눈깔이라고 하는데 우리들 축에서도 유달리 눈깔 망난이라는 별명을 듣는 내가 그 쟁반 같은 눈을 휩두고 고개를 넘노라니 허우적대는 꼴을 보았다면 초상 상제라도 웃었을 것이다. 이 고개를 넘다가 나는 죽는 게다. 나는 생각하였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끓어오르고 눈속이 화덕 같다. 다리가 마비되어서 이것은 마치 기계가 돌듯 나도 모르게 드노여졌다. 일어, 이 소야! 딱! 하고 엉덩이에 매체가 울었다. 그럴 사품마다 죽을 힘을 다했다. 한 발자국만, 그저 한 발자국만, 이 한 발자국이 나를 살리고 굶어 뻗어진 9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나는 악을 박박 썼다. 오냐, 이놈들아. 내가 죽어 뻗어질 때까지 채찍질을 하여라. 내야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속으로 발악을 치면서도 나는 마차를 끌었다. 이러다가도 나는 만성이가 마루이찌라는 운송점에 가서 8팔자 수염을 깜상하게 기른 일본 사람한테 영감 그린 지전을 석 장이나 받는 것을 볼 때에는 기뻤다. 이렇듯 볶아치는 생활을 나는 반년이나 하였다. 그러던 것이 화물 자동차가 먼지를 피우고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나도 마차를 끌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이란 짐승을 부려먹는 데는 이골이 난 동물이다. 마차 짐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나를 품팔이로 내세웠다. 오늘은 장첨지네, 내일은 구서방네 하고 이 집 저 집으로 끌려다녔다. 일은 좀 편했다. 그러나 일이 좀 수월한 대신 덕칠 영감네 집안에는 죽이나마 못 끓이는 날이 점점 늘어갔다. 덕칠 영감은 그 조그만 곰방대를 물고는
뜰방에 앉아서 한숨을 치쉬고 내리쉬는 날이 늘어갔다. 하다못한 장성이는 정주산의 머슴으로 들어가고 집안에서는 어린 것이 아기같이 밥을 내라고 복화쳤다. 배고파, 어머니. 아이, 죽이라도 후룩후룩 좀 들이마셨으면. 코를 찔찔 흘리는 것들이 외양간 앞에 둘러앉아서 이런 넋두리 하는 소리를 들으면 비록 짐승일망정 눈물이 핑 돌고는 하였다. 짐이라도 하나 생겼으면 하였다. 모도원 고개를 넘다가 거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짐만 생겨라 하였다. 이른 아침이었다. 새벽부터 온 집안이 숙덕숙덕 하더니 점심때가 실이 되어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영감네 집으로 내달았다. 주인 있소? 나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여보, 주인 있소? 조금 있다가 영감이 허우단심 뛰어들어왔다. 당신이 주인이요? 그렇소이다. 영감은 머리를 굽실한다. 임자가 김덕칠이야? 예. 그럼 이리 좀 와. 영감은 바깥으로 끌려나갔다. 한동안 밖에서 떠들썩했다. 그러더니 마차를 이리저리 다루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잦더니 안 봉당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사람들도 흩어지고 나는 점심때가 넘어서야 김참봉집 돌매방아를 가서 돌렸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다가 보니 마차는 그대로 있었다. 나는 괜히들 그랬군 했더니 자세히 보니 앞바퀴 위에 빨간 종이 쪽지가 하나 붙었다. 나는 마차도 청결을 하는 겐가 하였다. 가끔 순사가 와서는 청결했다고 삽짝에다가 종이 쪽지를 붙이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종이 쪽지가 청결했다는 표가 아닌 것을 내가 안 것은 그 후 며칠인가 지나서다. 하루는 늘 짐을 붙이는 사또오상이 와서 서투른 조선말로 영감을 보고 덕칠이 장호원 짐이 실으지 않아? 실구야 쉽지만 마차가 있어야죠. 하고 영감은 외면을 하였다. 마차? 저기 있는 곳이 마차 아니고 뭐야? 냉감상 말도 마시오. 속상하오. 뻘건 닥치 못 보시오. 아, 속가. 젠장, 이거 어떡하나? 사또오상은 가버렸다. 그래도 영감은 멀끔히 마차를 들여다보고 섰더니만 덜컥 하고 마차 위에 쓰러지며 푸념을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린애처럼 쫙쫙 울었다. 얼마를 울더니 다시 실성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이놈들, 내가 이걸 그냥 둘 줄 아느냐? 하고 고함고함 치며 마차에 붙었던 종이 쪽을 박박 손톱으로 긁어냈다. 마차에 붙은 것을 다 긁어내더니만 영감은 다시 와르르 하고 삽작으로 갔다. 나는 그제서야 집에도 빨간 쪽지가 붙은 것을 보았다. 영감은 그것마저 벅벅 긁어내고는 땅을 치며 울었다. 나는 차마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외면을 했다. 그 빨간 쪽지를 찢은 덕택으로 영감은 유치장에서 거의 20일 만에야 집에 돌아왔다. 과연 예측한 대로 나는 콩죽을 먹은 며칠 후에 읍내로 끌려가고야 말았다. 전날 석양판에 마지막으로 나는 김참봉네 도지를 싣고 수천골로 갔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 지은 데서 벼 2말 남짓하게들 차지하고 영감은 모두 실었다. 영감이 나의 고삐를 잡았다. 그리고 내 뒤에는 중국놈하고 구장하고 안골 박서방이 따라섰다. 이 셋이 다 빚장인 줄도 나는 알지만은 나는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다 돈 10,000원씩이나 가진 일테면 부자인 줄도 잘 안다. 내가 삽작거리까지 끌려나가는 것을 보자 이 집안에서는 버레기 깨는 소리가 터졌다. 마나님이고 며느리고 애들이고 뜰방에 엎치고 덮치어 통곡을 하였다. 영감이 내 고삐를 잡은 주먹 등으로 눈물을 씻었다. 어서 가세.
이러다가 파장이 되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구장이 사람한테 채찍질을 하였다. 시름없이 눈물을 씻으며 걸어가는 영감의 뒤를 나도 역시 맥없이 따라갔다. 읍내까지는 여기 사람들한테 물으면 그저 갈만한 심리라고 하지만은 기실은 이 심리가 담뿍 된다. 철 맞은 읍내장은 한창 어우러졌다. 한동안 좁은 골목을 빠지더니 바로 쇠장터 앞에 있는 주막집 옆에다 나를 세워놓고 요기를 하러 들어갔다. 쇠장에는 수십 마리의 우리 동족이 말뚝에 메어져 있었다. 자넨 요기 하지 않을 텐가? 하고 넌지시 던지는 말에 영감은 고개만 내둘렀다. 왜? 시장할 텐데 그러나? 구장님네나 자시고 오슈. 요기할 줄을 누가 몰라 그런답디까? 돈 없어도 누가 요기 시킨답디까? 영감은 말하였다. 그것은 마치 화풀이를 하자고 서두는 것 같이 들리었다. 영감은 국가마 너머로 남 먹는 것들만 넌지시 넘겨다보고 섰었다. 그러더니 구수한 냄새에 비위가 드높던지 슬쩍 외면을 한다. 나는 그 사품에 영감의 한숨소리를 들었다. 죽일 놈들. 어쩌면 같이 온 사람을 남겨두고 저희들끼리만 음식을 처먹는담. 나는 혼자 분개했다. 보아하니 안에서는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늘어뜨린 술집 여편네가 따라주는 걸쭉한 막걸리를 한 사발씩 들이켜고는 국말이 밥을 기가 나서 긁어 넣는다. 주거니 받거니 흥이 나서 먹는 것을 보고는 나는 내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중국놈에겐 술을 따라주면서 같은 조선 사람인 그리고 어려서부터 같이 컸을 친구는 못 본 채 하는 그놈의 심사가 들여다보고 싶었다. 으흥 소리를 치고 그놈들의 창자를 산적 꿰든 뿔에 꿰들고 한바탕 밟아 넘겼으면 하는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럴 때다. 무엇인지 나의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본 순간 찬 땀이 쭉 흘렀다. 가슴에 화살이 픽 들어박힌 것 같았다. 나는 몸서리를 쪽치고 외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확실히 보았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살며시 훔쳐보았다. 그렇다. 그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우리 친구였다. 내가 어렸을 적에 같이 놀던 나의 친구의 얼굴이었다. 아니, 돌쇠한테 끌려서 논풀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3년 만에 만난 나의 중마고우였다. 나는 그도 마침 한 동리에 사는 것을 알고 틈틈이 만났다. 나는 그의 사내가 되었다. 우리가 사귄 지 얼마 만에 그는 나의 자식을 낳았다. 그러나 그나 내나 팔린 몸이다. 또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가엾은 신세다.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한탄을 하였다. 이놈의 인간들을 다 없애고 마음 놓고 살아봤으면 하고 통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그 다음에 어린 것을 보지도 못하고 영감 집으로 팔려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였다. 나의 친구. 아니, 나의 계집이다. 아, 그것이 어찌 적골이 되어 있을 겐가. 모가지만이 동그마니 부뚜막에 놓여있지 않은가. 저 목을 누가 저렇게 잘라놓았을까. 목통에서는 아직도 피가 철철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그 노르스름한 머리털도 제 성미처럼 생겼다고 아양을 피우던 안으로 굽은 뿔도 그대로 둔 채 목을 자르는 무지막지한 놈이 있단 말인가? 그는 나를 안 보려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 어느덧 주름살이 잡힌 얼굴에는 죽을 때의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저 눈, 그 영롱하던 눈, 보통 학교 다니는 금순이라는 계집애한테 배웠다고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한답시고 끙끙대기만 하던 저 입. 나는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저놈들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이러한 격동이 지나가자 그제서야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냐. 눈물 어린 나의 눈은
또 한 가지를 발견했다. 나의 친구의 다리다. 나의 계집의 족이다. 그 다리에서도 피가 아직 흐르고 있지 않으냐? 아니, 그것뿐이 아니다. 나는 그놈들이 막걸리를 먹고 섰는 저편 철망 속에 시뻘건 살덩이를 보았다. 커다란 쇠꼬챙이에 걸린 큼직한 살덩이를. 그것은 나의 아내의 허벅다리일 것이다. 아직도 살점이 꿈틀꿈틀하는 것 같다. 이 소 팔게요? 하고 누가 나의 엉덩이를 탁 쳤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쪽을 보았다. 가무대대하게 생긴 40 남짓한 사나이였다. 동저고리 바람에 회초리를 한 개만 들었다. 예, 그렇소. 영감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 얼마 달라오? 그 사나이는 영감의 대답은 그만두라는 듯이 또 한 번 나의 볼기짝을 후려갈겨 보고는 앞뒤로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나의 잔허리를 꽉 쥐었다 놓으며 얼마요? 왜? 사시려? 살 테니까 묻는 게지 사지도 않을 걸 값을 볼까? 그러고 또 한 번 다지었다. 얼마 달라오? 130원 주쇼. 뭐? 얼마? 130원요. 그 사나이는 꺼르르 웃어젖혔다. 130원? 백자를 어이 알았네. 130원 소리를 듣고 나는 이렇게 순직한 사람도 있나 하였다. 자기가 갚을 것이 130원이라고 해서 130만 달란 것이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댁이 미쳤단 말이오? 그 사나이는 40밖에 못 보이건만 댁자를 선선히 붙이었다. 왜? 그 값이 못 간단 말이오? 여보, 그 허튼 소리 마오. 지금 소 금이 어떻게 떨어졌다고 백자를 갖다 붙이오? 지난 장에도 피둥피둥 젊은 놈이 90원밖에 못 갔소. 소를 보고 말을 해요. 이래봬도 마차소요. 마차소? 이 다 늙어빠진 놈이 마차소? 그럼 얼마나 가겠소? 금을 내보시오. 영감은 기가 막히는 듯이 손만 싹싹 비비고 섰다. 75원 봐도 75원이라도 상값이요. 그러고 우린 늙은 소를 사다간 손해만 보우. 더구나 마차소로 늙은 놈은 당초에 고기 맛이 나야 말이지. 이건 아주 장나무 껍질 씹는 맛이니. 옳다. 이놈이 소 잡는 놈이로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나는 깨달았다. 보아하니 행패가 그럼직한 놈이다. 매부리 코에 눈깔딱지는 마치 아람 부른 밤송이 같다. 그만두. 내가 잡아먹을지언정 그 값엔 못 팔겠소. 영감은 넌지시 물러섰다. 그럴 때 요기하던 사람들이 우 몰려 나왔다. 이 솔 사려고 그러오? 먼저 구장이 나섰다. 값이 하도 호되니 어디 사겠소? 얼마나 달랬소? 박서방이 영감을 보고 물었다. 130원 내랬죠. 130원? 그건 너무 과하게 불렀군. 그래, 얼마나 보셨소? 이번에는 40된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75원에 팔랬죠. 그건 또 너무 내리깎았군. 이번에는 왕서방이 나섰다. 값을 가지고 한동안 실랑이가 났다.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영감은 100원 아니면 안 판다고 뻗댔으나 빚쟁이로 본다면 하루라도 먼저 파는 것이 이익이라 90원에 금을 놓았다. 90원에 죽어도 못 팔겠소. 하고 영감은 침을 퇴퇴 뱉으며 내뻗었다. 이 사람이? 그래, 뻔한 시세가 있는 걸 공연히 내 욕심만 차리면 되는 거야? 구장이 한번 영감을 몰아 윽박질렀다. 글쎄, 그런 시답지 않은 소리 마우. 하고 결기까지 내며 동저고리 사내가 눈을 흘기며 저쪽으로 가다가 되돌아서서 또 보태었다. 자, 보구려. 저기 있는 저 소가 70원에 팔렸소. 암소고기하고 늙은 황소고기하고 되겠소? 더군다나 마차소로 늙어빠진 놈의 소를 이놈, 내가 늙어빠져?
하고 나는 그 순간에 피가 확 끓어올라왔다. 이놈이다. 나의 옆에 내의 목을 자르고 살점을 베서 판 놈이 이놈이다. 나는 눈이 팽 돌았다. 숨이 꼭 찼다. 다리가 와들와들 떨리고 가슴 속에서 달구지를 쳤다. 나는 내 아내의 모가지를 또 한 번 보았다.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내 옆에 내의 목통을 보았다. 내 토막이 난 다리를 보았다. 뻘건 피덩이인 허벅다리를 보았다. 염통의 피를 보았다. 도끼날에 목을 잘리며 허우적대던 아내를 보았다. 눈물이 좌르르 쏟아지는 옆에 내의 얼굴을 나는 보았다. 흥건히 괜 피를, 목 잘린 옆에 내가 아픔을 못 이기어 내 굽을 놓는 꼴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옆에 내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친구를 부르는 신음소리를, 남편을 부르고 자식을 외치는 소리를, 아니 동족을 부리는 소리를. 나는 이것만을 기억할 뿐이다. 소리를 치며 고삐를 끊어가지고 그놈을 쫓아간 기억밖에 없다. 나는 미쳤었다. 눈이 뒤집혔었다. 나는 뿔로 뜨고 발로 짓밟았다. 그리고 피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밖에 기억이 없다. 오직 나는 고함쳐 동물을 부른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어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온 장안을 헤매도록 나 혼자뿐이었다는 것뿐이다. 나는 이밖에 모른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뭔가 감상평을 내기가 좀 껄끄러운데요. 소가 정말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정말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는 주인을 위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당연하게도 들 수밖에 없네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소도 인간처럼 머리를 가졌고 나름의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르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마음이 아프기도 아프지만 소의 입장에서 본 인간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일 시키려고 사와서 부려먹고 나중에 잡아먹기까지 하는 행위는 인간에겐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긴 하지만 왠지 인간은 인간 자신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80 먹은 노인과 40살에 가까운 소였죠. 사실 여기서 놀라운 건 소의 보통 수명은 한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의 그 소는 그 2배가 넘어서 살고 있던 겁니다. 인간의 수명으로 하면 거의 한 150에서 160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늙은 소의 고삐를 노인이 당기면 산 같은 짐도 마다 않고 나르는 모습이 너무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동물과 인간의 우정이 인간들 간의 우정보다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꼈었죠. 소가 주인공인 소설을 읽고 나니 소가 주인공이었던 영화가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우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오늘 문득 네가 생각났어. 우리가 함께 웃던 그 시간들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못하고 지내왔지만 가끔씩 네 소식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의 우정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보고 싶어 내 친구야, 잘 지내고 있는지. 네가 없는 이곳에서도 너를 생각하고 있어. 멀리 있어도 괜찮아, 마음은 늘 함께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네 곁에 있을게. 그리운 내 친구야, 보고 싶어. 멀리 있어도 응원해. 언제나 너와 나의 우정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지금도 생각나면 웃게 돼. 힘들 때마다 네가 있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다시 만나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이 쌓였어. 그때는 밤새도록 이야기 나누고 싶어.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워. 우리의 추억은 언제나 빛나고 있어. 보고 싶어 내 친구야, 잘 지내고 있는지. 네가 없는 이곳에서도 너를 생각하고 있어. 멀리 있어도 괜찮아, 마음은 늘 함께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네 곁에 있을게. 그리운 내 친구야, 보고 싶어. 멀리 있어도 응원해. 언제나 너와 나의 우정은 변하지 않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 나눌 그날이 곧 올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 내가 늘 네 편이라는 걸 잊지 말아줘. 보고 싶어 내 친구야, 잘 지내고 있는지. 네가 없는 이곳에서도 너를 생각하고 있어. 멀리 있어도 괜찮아,
변하지 않아 언제까지나